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경기 불황이다, 경기 침체다, 이제 곧 2008년 금융위기급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 수준의 위기에 놓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경제에서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하게 닥치느냐는 경제 위기 전에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느냐,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돼요. 세계 경제를 거의 이끌고 있는,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 경제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져요. 이건 축소 재생산이거든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걸 차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지나치게 과다했어요. 재정 지출은 42%를 증가시키고 통화는 52%를 증가시켜요. 기준금리도 2.5%에서 0.25%까지 줄기차게 낮춰요. 그 덕에 2021년 성장률은 무려 5.8%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지나친 경기 과열이었어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경기 과열을 일으킨 거죠. 근데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물가 불안, 또 다른 하나는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일, 이런 게 두 개가 벌어져요. 실제로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줄기차게 상승해서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9%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 2.2%에서 다음에 2.6%로, 그리고 그 다음에 3.6%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3.7%까지 증가를 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거대해지니까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으로 유출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잖아요. 실제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그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피해서 해외로 이탈을 해요. 그 바람에 미국의 유동성이 수축되고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의 경기 후퇴예요. 1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 성장을 해요. 이 두 분기 연속 그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 흔히 이 미국에서는 이걸 리세션, 우리말로는 경기 후퇴라고 불러요. 미국이 또 그 축소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정책을 펼쳐요. 그게 뭐냐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유입됐었고,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동성 풍부해졌고, 이 풍부해진 유동성이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지난해 4분기에는 2.1%라는 아주 놀라운 실적을 기록해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 1분기, 2분기에 성장률이 2.6, 3.0%였는데 3분기에는 이게 1.3%로 반토막이 나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해요. 이건 연율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 분기 성장률인데, 분기 성장률로 발표를 하면 경기 부진이 얼마나 심한지, 경기 과열이 얼마나 심한지를 몰라요. 지금도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기 하강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국내 경기가 급강하했는데 그 급강한 원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경기가 그렇게 급속하게 하강하는 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지난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건 규모가 2천억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0.0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주 조그만 규모의 사건이 터졌는데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신용 파괴 원리가 비록 물밑에서지만 작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거 뭐 때문에 그런 유동성 수축이 왔냐,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지금은 1.75%까지 커졌잖아요.
기준금리 격차가 크니까 국내 저축이 더 많은 이자를 노려서 미국으로 이탈할까 안 뻔하잖아요. 엄청난 금액이 미국으로 빨려갔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 이리 잘못 믿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어요. 강달러 정책, 고환율 정책이 이렇게 둘이 힘을 합쳐서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자본의 환차순을 일으켰어요. 미국으로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달러가 강세니까. 환차손 피해서 국제 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은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유동성 수출 현상이 일어났고 이게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 1.1%로 회복이 됐는데 2분기는 기껏해야 1% 초반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조만간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칠 것 같아요. 앞으로 갑자기 금융위기가 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럼 미국은 지금 강달러고 고금리인데 달러가 많아서 안전한 거 아닌가요? 금융위기가 안 오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사실 올해 3월 달에 미국에서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뻔했었어요.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라는 조그만 캐피탈 회사가 도산하자마자 연이어 세계은행이 도산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네처 은행,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이거는 당시에 미국 경제 내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1% 발생 확률이 반복해서 일어날 확률은 0.01%. 3번 반복해서 일어날 일은 0.0001%예요. 근데 은행은 파산할 확률이 1%가 안 돼요. 근데 네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했잖아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필연적인 경제 원리가 거기 작동을 했다. 이게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라는 거예요. 그 4개 은행이 총 자산이 약 한 6천억 달러예요. 이거는 미국 번원통화의 약 10%예요. 이게 미국 경제 순환에서 이탈을 했잖아요. 초강력 대책을 발표를 해요. 그게 예금 전액 보장이에요. 사실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발표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에요. 만약에 그때 뱅크런이 멈추지 않았으면 미국 경제가 파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예금 보험 기금이 약 한 1,800억 달러인데 총 예금은 18조 달러가 넘어요. 지금은 20조 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보장을 해요? 아예 보장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 그럼요. 그래서 뱅크런이 다행히 멈췄어요. 뱅크런이 멈추니까 이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도 신용 파괴 원리는 물밑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뭔가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트리거가 하나 발생을 하면 금융위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트리거가 된다고 한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트리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경제 지표가 미국의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네. 정확히 뭔지 궁금하거든요. 국제 거래의 비중이 높은 엔화, 또 유로, 그리고 파운드 뭐 이런 통화들의 평균 가치하고 달러 가치를 비교하는 거군요.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한 2-3달 정도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은 미국을 이탈해요. 환차손 피해서. 그러면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될 확률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어요. 일본이 아주 바보스러운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그래요.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또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믿고 환율을 140행대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도 140행대 전후에서 지금 등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게 엔화 확률이 언제 떨어지느냐, 그것도 수세 달 연속 떨어지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에 엔화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엔화가 워낙 약세니까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그래서 엔화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끌어올려진 환율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내려가요. 지금 일본이 지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데 대여섯 차례 정도 환율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호전시키자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매번 실패했어요. 140행대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한
1년 정도 지속하다 그 다음에 시장의 힘이 더 커지면서 심지어 배경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일본 엔화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면서 일본에 투자하면 이제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엔화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금융자본이 이탈하면서 일본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심히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며칠 전에 중국의 최대 부동산 회사인 완다그룹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부동산 관련 회사들 그것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어디에선가 파산을 하게 되면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트리거가 일어나서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경기가 급강해요. 우리 몸의 혈관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경제에서는 통화금융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통화금융 부문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1997년 연초에 한보그룹이 도산을 해요.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해요. 한보그룹 도산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킬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2008년도에도 제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제 3월 11일 날 베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스턴스 사태가 트리거의 역할을 하면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세계 경제는 심각한 금융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98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4%를 기록했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사라졌어요. 그 밖에 3만 개의 기업이 도산했어요. 정규직 130만 명이 정리해고당했어요. 우리 금융기관 3분의 1이 사라졌고, 종금사는 모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자영업자 파산한 것도 수십만이었었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알바, 임시직, 파트타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면 누구도 취직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외환위기 위기 이후에 그런 것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 엘리베이터를 세워주시는 엘리베이터 안내양도 정직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때는. 예. 지금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경제 정책이 얼마나 적절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거기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좀 제발 그렇게까지 비참한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한 경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 후유증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외환보유가 고갈됐으니까 외채를 들여와야 외환보유가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니에요.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그거 갚느라고 우리 국부 유출이 엄청나게 유출됐어요. 해고를 당해도 꼭 못 사는 사람부터 당해요.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자부터 망해요.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어요. 그리고 자살률도 폭증을 했고,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했어요.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1980년대 말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경기가 급강화했어요. 일본은 지금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밖에 안 돼요.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6대 경제 부국이었어요. 근데 1980년대 초부터서 외환위기가 간헐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그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 위기가 터질 때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과 기업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부터 극복하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반토막 나기 전에 이걸 팔아가지고 위기 때는 뭐 금이나 현금, 달러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은데, 현금이라는 것은 아주 유혹이 커요. 다른 데 쓰는 유혹이 너무 커요. 금은 사실은 안전자산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1980년대 초에 온수당 800달러까지 올라가요. 근데 2년 만에 이게 300달러 선으로 떨어져요. 2000년대에도 이게 280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500달러 밑으로 추락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금 가격이 폭등했다가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더 떨어질지 몰라요. 금이 안전자산인가요? 아니네요. 주식보다 훨씬 불안한 자산이죠. 집이 없다면 차라리 집 사는 데 쓰는 게 낫죠. 오히려? 네, 차라리 안전자산인 집을 사는 게 낫다. 그것들은 다시 꼭 올랐잖아요.
우리 주가지수는 한때 2600까지 갔다가 2200선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때 사면 오르면 이익 보겠다. 아주 심각한 경제 파국이 펼쳐지기 직전에는 꼭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닥이니까 사면 돈 벌 수 있다. 그럼요. 근데 전고점은 좀처럼 돌파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비록 물밑에서지만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면 경제 내의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압력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없잖아요.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투자할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요.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공황 당시에 다우지수가 이게 381까지 올라가요. 2달 후에 이게 181까지 폭락을 해요. 야 이거 너무 떨어졌다.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해. 급등해요. 그러다 다시 급락해. 이거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이듬해 4월 11일 날 폭락하기 시작해서 1932년인가요? 그때는 42까지 추락을 해요. 381이었던 게 42까지 떨어져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주식시장과 국내 동향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여러 번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또 중앙은행까지 가세해서 어떻게든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추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 정책도 한국은행의 통화 증발도 주가 하락을 못 막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2008년 때 겪었잖아요.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다우지수가 폭락하니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서 올려놓으면 시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고 시장에 의해서 떨어지고 하는 일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금처럼 앞날이 불투명하고 경제 파국이 닥칠지도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태라면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 지금 주식 갖고 있는데 주식 팔아요? 그건 제가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주가지수가 2600일 때 산 사람은 지금 그래도 많이 손해봤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됐지만 많이 손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판 대금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 뭐 하겠어요? 보복 심리로 소비하는 데 써요. 애써 저축해놓은 돈이잖아요. 그거 금방 사라진다고요.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반토막 나도 가지고 계십시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시 상승할 때가 옵니다. 저야 이제 그런 기회가 한두 번 오면 끝이겠지만 여러분은 최소한도 5번 내지 6번 온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이 경기가 서로 동조를 해요. 어떤 주기를 보이면 같이 가요. 평균적으로 한 10년씩 그런 주기를 가져요. 사이클이 온다. 네.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대체적으로 부동산 주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이런 과정을 안 거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어요. 근데 광기는 보통 한 3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 광기가 수그러들 때쯤 되면 이제 패닉이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이제 벌어져요. 그리고 패닉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초장기 정체기가 와요. 장기 정체기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2, 3년쯤 지나면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주식 투자 얘기 또 부동산 투자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투자의 최적기. 제일 좋을 때다. 그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조금씩 오르다가 한 3년 정도에 또 폭발기가 한번 올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와중에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나치게 비관적인 얘기였잖아요. 또 사람들이 저를 극단적인 비관파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지나치게 낙관파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낙관파가 보기에도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 조만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칠 거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더블딥이 온다. 지금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6%를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어서 그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GDP의 7.4%였어요. 7.4%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렸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 흑자는 298억 달러잖아요. 그만큼 더 소비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6%가 넘어요. 만약 우리가 연평균 6%씩 계속 성장을 해봐요. 물론 그 성장률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정부가 용납을 해줘야 돼요. 사실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럼 수출은 오히려 증가해요. 경상수 흑자는 더 커져요. 우리는 이 경험을 2번을 했어요. 세계적으로는 그 사례가 무수하게 많아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어려운 경제의 상황에서도 다시 번영을 이룩하게 돼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번영하던 경제도 쇠락해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점진적인 환율 하락을 용납만 해주면 지금도 6% 성장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5년 안에 6만 달러 갈 수 있어요. 10년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G5 안에 들어갈 거죠. 그럼 우리 G7에서 모셔갈 거라고요.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그죠. 시스템 반도체, 또 반도체 설계업, 또 반도체 후공정 산업,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들, 반도체 생산하기 위한 일반 그 설비들, 이런 산업들은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럼 반도체 산업만 그러냐? 기계를 포함한 일반 기계도 10만 달러 버텨낼 수 있어요. 정밀기계 산업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 산업, 제약 산업을 비롯한 정밀화학 산업도 잘 크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 산업들이 크고 있잖아요. 그럼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간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줘 사람들이.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시키면 그리 갑니다. 이것만 지켜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한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경기 불황인데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요.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현재의 부동산 주기를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광기가 있었잖아요.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2021년 패닉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못 오르고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하락하니까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패닉이잖아요. 공포 분위기. 2022년부터는 이제 빠르게 하강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는 붕괴가 왔잖아요. 뭐 심지어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급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이 얘기는 붕괴는 끝났다. 이제 장기 정체기에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져.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지금 사고 싶은 사람도 이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앞으로 오를 거잖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잠시 올라요. 주식하고 똑같다니까요. 특히 경제 파국이 눈앞에 있을 때는 그 등락이 더 빈번해.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더 많이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제든 세계 경제든 지금 물밑에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서 유동성이 수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고점을 좀처럼 돌파하기 힘들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봐요. 더블딥 온다니까요. 더블딥이 오게 되면 지금 산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하시려거든 주기를 좀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큰 손해 안 봐요. 1차 주기는 1956년, 57년도에 광기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정선거, 4.19 혁명, 5.16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다음 주기를 완성을 못했어요. 1965년, 66년, 67년도에 또 광기가 한 번 와요. 그리고 68년 패닉, 69년 붕괴가 와요. 그 다음에 장기 정책. 그래서 75년, 76년, 77년 또 한 번의 광기, 78년 패닉, 79년 붕괴. 그 다음에 또 장기 정책. 그래서 1985년, 86년, 87년, 그 다음에 88년까지. 이때는 왜 이렇게 주기가 길어졌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11%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축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그걸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부동산에 막 주식을 산 거군요. 당시에 광기가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벌어져요. 광기가 왔다 그러면 두세 배 이상 주택값이 올랐을 때 특히 투기 지역 중심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56년도에는 서울 사대문안, 65년도 이때에는 그 한강 이북, 그리고 70년대에는 강남, 그리고 80년대에는 이제 신도시 중심으로 89년 패닉, 90년 붕괴, 장기 정체 했다가 95년, 96년도에 또 투기가 일어날 뻔 하다가 외환위기 진행. 그래서 주기가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장기 정체. 그 다음에는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 광기, 2008년 패닉, 2009년 붕괴,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2018, 19, 20 광기, 21년 패닉, 22년 붕괴, 23년부터 장기 정체. 그렇게 해서 지금 장기 정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체기의 초반에는 항상 등락이 심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잠잠해졌다가 오히려 약간의 하락세를 다시 2, 3년 정도 지속을 했죠. 그게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해 보시면 좋아요. 강남 부동산도 확 하고 폭이 깊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노후를 대비해서 자산의 거의 7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버텨내요. 이자 부담을 안고라도 거의 버텨내요. 우리 영끌족들도 거의 버티고 있잖아요. 언젠가 다시. 거의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그 집 가격이 대출 금액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집을 은행에다가 돌려주면 그 빚이 탕감이 돼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도 책임지라는 얘기죠. 니들이 대출해줬으니까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줬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집을 은행에다가 갖다가 돌려줘요. 그럼 은행은 그걸 시장에 내놔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좀처럼 안 벌어져요. 어떻게든 버텨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사례가 없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서 계속 지켜져요. 다른 나라에서 덜 떨어지고 지켜진다고요.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집이 없으신 분들과 1주택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거든요, 이 영상을. 어떻게 좀 방향을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이 사셔야 되는지, 1주택자분들이 팔고 전세 월세로 가야 되는지. 집 팔면 그 돈 금방 사라져요. 웬만하면 버티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 분들은 어떻게든 월세 말고 전세 들어가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세금도 계속 올라요. 그래서 그 오른 전세금이 나중에 집을 살 때 종잣돈 역할을 해요. 내가 23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싶잖아요. 가고 싶죠. 30평대 아파트 살고 싶은 분들은 40평대에서 살고 싶잖아요. 또 서울 변두리에 살고 계신 분들은 또 강남 집 사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월세에 사신 분들은 전세로 옮기시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살 집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치료할 수도 있죠. 네. 얼마나 유능한 의사가 얼마나 적절한 처방을 얼마나 신속하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제 건강이 얼마나 악화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방이 얼마나 적절하냐, 얼마나 신속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타날 타격이 얼마나 크냐, 경기 하강의 속도가 얼마나 깊냐, 이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떤 말씀도 못 드려요.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트리거가 어디에서 터지든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상반기에 경기 후퇴를 이미 겪었어요. 그때 금리가 진행을 됐어요. 그걸 이제 잘 차단해 냈는데 대증적인 요법에 불과해요. 근원 치료가 안 돼 있어요. 대증요법은 잘못하면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 간에 문제가 있어서 열이 올랐어요. 여기에다 해열제 먹어봐요. 의미 없죠.
간이 더 나빠져 병이 더 심해지잖아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 미국을 이탈하고 그러는 즉시 미국의 유동성은 수축돼서 신용파괴가 작동을 해서 금융위기를 진행시킬 거 아니에요. 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 처방을 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면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고금리 강달러 정책, 억지로 그 정책을 펼치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이런 정책도 쓰기 어렵고 저런 정책도 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 있어요. 지금은 그 경제 정책이 이제 금리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지금 낮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달러는 당연히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펴서 미국이 이탈해요. 그럼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올려봐요. 미국 국채와 MBS 가격이 추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금융기관들의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을 해주고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뒀어요. 근데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 MBS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떨어져 와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가 금방 악화되고 그러면 어느 은행에선가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데는 파산에 이를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바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더블 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기 전에 뭔가 신호가 있나요? 더블 딥 오기 전에. 그거는 아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 지표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 2개월 이상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엔화 환율이 2개월 혹은 3개월 이상 약세를 그러니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고 좀 유심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와닿게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학자가 이 말씀들이 참 난처한데 저한테 흔히 물어봐요. 경제 공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경제학이 지금 실용성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가격이론, 소득이론, 통화금융이론, 국제교육이론 이게 전부 다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 정부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증가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것도 경제학이 가르치는 그대로예요. 틀렸어요. 현실을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은 늘어요. 그 현재의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망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300원이다. 그러면 100달러치 수출하던 기업은 13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9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럼 그 수출기업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150달러짜리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걸로도 안 돼. 그러면 200달러짜리를 개발을 해요. 결사적으로 나서면 누구도 감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망하기 때문에 강한데 그 사실을 경제학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정책 당국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수출도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걸 물을 때마다 답답한 심정인데 저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다른 거 다 놔두고 역사 공부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경제 흐름에 대한 역사 공부.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금융 위기에 대한 저서들은 많아요. 조금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이런 책들, 혹은 대공황에 관해서 쓴 책들,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시면 돼요. 금융위기는 이렇게 진행. 중국이 지금 실업률이 20.8%고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20.8%고 뭐 IMF에서는 중국 경제 저성장이다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리오프닝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5%대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실물 부분만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도 소화기관과 혈관계가 따로 있듯이 이 경제도 실물 부분과 통화금융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통화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면 실물 부분은 맥을 못 쳐요. 통화금융 부분에 이제 부정적인 게 실물 부분까지 부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사실 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2019년도 4월인가 그때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을 정도로 그때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됐어요.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네요. 근데 그때 금융위기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터졌는데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이 그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를 막고 있었구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댐 무조건 무너져요. 그 모아뒀던 물이 더 큰 홍수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중국이 처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이 9,700억 달러를 관련국들에게 상업차광으로 제공했어요. 그리고 7천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줬어요. 약 1조 7천억 달러의 채권이 거의 부실화돼 있어요. 지금 장부 가격으로 보면 30%도 안 되게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인가요? 1대1로 사업으로 그 차관 제공했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했어요. 상황이 안 좋구나.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또 헝가리, 튀니지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 화폐 가치는 지금 10분의 1로 떨어진 나라도 있어요. 통화수합 체결해준 그 가치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상업차관도. 그러네요. 그게 지금 부실채권이 지금 중국 금융기관에 안겨져 있잖아요. 이거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도 다 지금 그 경영수지 극단적으로 악화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 재정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30-40%를 충당해왔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토지 사용권 매각이 한창 때보다 지금 30%도 안 돼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거의 모두 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어요. 근데 시장이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해줬어. 그래서 여기서 인수했어요. 근데 이 지방금융공사가 하나같이 다 부도 직전이에요. 이것도 중국 금융시장에 지금 부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대대적인 재정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육성해 놓은 배터리 전기차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 90% 이상이 지금 붕괴 직전이에요. 경영수지가 지금 흑자인 거는 10%도 안 된다고요. 국유기업은 더 처참해요. 국유기업은 경영수지 자체를 숨기고 있어요. 근데 적자가 너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금융 상황은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중국이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고도성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GDP가 크게 이제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GDP는 부가가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그만큼 크게 증가했다는 걸 뜻하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금융시장의 그런 그 결함들을 다 덮어오고 있었는데, 경기가 후퇴하면서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지금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중국은 그걸 숨기기에 급급해요. 최근에 중국이 소위 뭐 방첩법인가 그걸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미 잘 알려진 경제 통계를 외부에다 발설하거나 다른 기업에 제공하잖아요. 그럼 간첩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중국의 경제 통계 모두 다 숨기겠다. 다 은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중국 사정은 힘들어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장기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민주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중국도 최소한 경제 민주화라도 등소평 등장한 이후에 계속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경제 번영의 기틀을 다진 거예요. 정치도 많이 민주화됐었어요. 그 과정에.
근데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어요. 아니, 독재화가 강화되고 있어요. 중국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독재 정권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 경제가 번영하고 있는 나라 있으면 하나만 꼽아봐요. 단 하나도 없어요. 중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중국에서 트리거가 하나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이 단계가 있잖아요. 중국은 어떤 좀 단계를 밟아 나갈까요? 중국도 일본은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일본도 1980년대 말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가 급강했잖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이 뭘 했어요? 1990년대 중반에 경기가 일시적으로 몇 년간 살아났었어요. 성장률이 플러스 2%대 이 정도까지 살아났었는데 그 다음부터 경기가 주춤주춤 하강하더니 지금까지 초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어요. 지금 초장기 저성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예요. 흑자가 과다하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의 달러 혹은 외환이 일본 국내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외환 가치는 떨어지고 일본 외환의 가치는 상승해야 되잖아요. 일본 환율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일본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 수출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러고 일본 정부가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투자 유도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수는 당연히 축소돼서 부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일본 경제 초장기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그게 중국도 똑같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틀림없이 이제 경기는 급강하지만 그 다음에 중국도 똑같은 일본과 똑같은 정책을 펼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초장기 저성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경상수지에서 과다한 흑자가 났다는 게 그냥 제가 듣기엔 되게 좋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금융위기를 이제 나라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렇죠. 경제 성장률도 지나치게 높으면 낮은 것만 못해. 경기 과열 일으켜서 금방 경기를 급속하게 하강시키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도 마찬가지예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제품 수출을 하든 서비스 수출을 하든 외환을 수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벌어들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 너무 많이 벌어들이면 외환이 그만큼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잖아요. 우리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이제 달러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수출 업체들이 아우성일 거 아니에요. 환율 더 떨어지면 우리 망한다. 그럼 정책 당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율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환율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외환 보유고를 쌓아요. 그거 사들여요. 중앙은행이. 근데 그게 한계가 와. 왜냐하면 사들이려면 화폐 발행을 해야 되니까 화폐 발행 너무했다 초인플레이션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정책 당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으로 변화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2015년 이후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이제 그 세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나라 중에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몇 개 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등 몇 개 있는데 그 나라들은 노르웨이는 이제 북해 유전으로 벌어들인 외환, 싱가포르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분 이런 것들을 자국 경제 내에 못 들어오게 밖에다가 국부 펀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밖에서 운용을 해요. 자국 화폐 가치 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국내 경제에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거 아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천억 달러의 자산을 외국에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안 가지고 온다. 그리고 국민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나라들, 대표적으로 일본, 독일, 대만,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 성장률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낮잖아요. 우리나라도 2% 겨우 간 넘다가 지금 이제는 뭐 2%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경상수지 흑자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근데 틀렸어요. 현실이 부정하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나라들 성장률이 낮은데 현실이 부정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경제에 그렇게 가르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상수지가 너무 흑자게 되면 이제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통화 방어책들을 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나라에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대신 이제 반대로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인 국가만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는 환율을 하락시키면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외환위기 바로 가요. 외환보유가 고갈되니까.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만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할 수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경제가 무섭게 성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경상수지 과다한 흑자 일본처럼 똑같이 잃어버린 30년이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는 파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을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들 하셔요.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어요. 아, 경제학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 경제학이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중국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루트를 찾아요. 타격을 크게 받잖아요. 그럼 그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문을 찾아요. 기어이 뚫어내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에 대해서는 대폭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어느 쪽에서 문을 뚫었어요. 미국 수출 크게 늘었잖아요. 유럽 수출 크게 늘었잖아요. 다른 나라도 수출 많이 늘었잖아요. 기업은 망하지 않게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연다니까요. 우리 한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류를 차단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한류 기업들, 엔터 기업들 뭘 했어요? 세계 무대로 나갔잖아요. 바로 미국으로 갔죠. 그럼요. 그러면서 더 크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들은 넘으라고 있는 거지 좌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장애를 넘을 역량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막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막 도산하는 기업 생길 거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소장님은 반대로 해석을 하시네요.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자극제가 된단 말이에요. 동기부여를 준다. 그럼요. 더 나은 시장으로 진출할 도약자가 돼요. 그럼 이제 더 좁혀볼까요? 우리나라 말고 저희요. 제가 딱 30대 직장인인데 30대 직장인들은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될지 궁금합니다. 30, 40대가 우리나라의 중추잖아요. 가장 일 많이 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우리 경제를 지켜주고 있고 성장시킬 기반을 다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자세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앞날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요. 경제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5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갈 수 있다. 10년 안에 10만 달러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돼요. 저는 제발 그런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30, 40대는 우리 세대보다는 너무나 그런 면에서 수비적이지 않느냐. 주어진 요건을 좀 극복해 볼 생각을 갖는 게 좋지 않는가.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몇 번 와요. 근데 그 기회가 자꾸 지나고 나서 그때 기회였어. 그때 알게 되죠. 그래서 항상 내한테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 그런 자세로 평소에 자기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류, 특히 이제 K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그 대단한 그 유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발달했죠. 근데 그 기반이 지금 우리 웹툰이잖아요. 근데 웹툰 작가들 뭐라 그러죠? 하루에 14시간 이상 매달려 있지 않으면 자기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불을 켜고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웹툰을 안 그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감을 못 치니까. 현재 상황에서 자기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인 매체에 나오셔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우리 자연계의 색상은 빨강, 파랑, 노랑 이 원색들이 합성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잖아요. 경제 현상도 단순 현상이 없어요. 기본 현상, 원색과 같은, 삼원색과 같은 기본 현상들이 합성돼서 우리가 보고 겪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현재의 경제학은 모든 경제 현상을 단순 현상으로 봐요. 가격 현상도 하나의 운동원리만 있어요. 소득 현상도 하나의 운동원리만 있어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운동원리 하나잖아요. 그럼 벡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방향도 같고 속도도 같고. 소득도 투자와 저축이 소득을 결정한다 그래요. 운동원리 하나예요. 근데 소득도 가격도 상승했다 하강을 반복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벡터가 2개 이상이 충돌하지 않으면 그 변곡점이 생기질 않아요. 가격 현상이든 소득 현상이든 2개 이상의 경제 원리들이 작동해서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파악을 해야 그 변동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경제학은 그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지금 경제학자들이 무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20세기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극단적인 대결을 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과학적인 기초는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이고 사회주의의 과학적인 기초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이란 말이에요. 정치경제학과 주류경제학도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어느 쪽에 이론적인 치밀성이 뛰어난가, 논리적인 구조가 어느 쪽이 치밀한가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과학적 순수성만을 추구하게 됐었어요. 20세기 내내. 학문적으로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실용성이 없는 경제학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념이 지금 이제 해체됐으니까 경제학이 실용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에 구축했던 이론들을 세상에다가 이런 이제 현실을 분석하면서 하나하나씩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